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미선입니다. 저는 오늘 뇌파를 활용한 AI 기반의 연구들의 결과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은 머신러닝을 위한 인터프리테이션 방법인 액티베이션 패턴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뉴로이미지의 2021년도에 게재된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가 7.4, 그리고 뉴로이미징 분야의 89.29%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우선 이 논문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뇌파와 관련된 논문을 본다거나 혹은 TACS, TDCS와 같은 자극 논문도 그렇고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논문도 그렇고 타겟 위치라던가 관심 영역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PFC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FC 같은 경우는 프론탈 중에서도 약간 좀 앞쪽에 해당하는 프론탈을 지칭을 하는데, 이 PFC 같은 경우는 Goal Directed Cognitive Function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어떤 목표를 수행을 하기 위한 방법, 수단 혹은 목표 수행 후에 얻는 보상 등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FC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도 도저레터럴 프리프론탈 DFFC와 벤트로레터럴 프리프론탈 BFFC로 나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DFFC 같은 경우는 where problem, 즉 어떤 스페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어떤 위치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고차원적 정보를 처리할 때 관여하는 영역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BFFC 같은 경우는 what problem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어떤 시각, 인지 등과 같은 정보를 처리할 때 관여하는 영역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PFC의 위치에 따라서도 이렇게 관여하는 정보가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뇌파를 활용을 해서 서로 다른 그 위치에 따른 PFC가 관장하는 정보들을 잘 디코딩해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PFC와 관련된 EEG 특징을 활용을 해서 where problem과 what problem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총 20명의 정상인으로부터 측정한 뇌파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서로 다른 두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뇌파를 측정을 했는데요. where problem과 what problem을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과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where problem과 관련된 태스크는 멘탈 로테이션 태스크이고요. what problem과 관련된 태스크는 컬러 퍼셉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화면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자극이 동일한지 아니면 동일하지 않은지 검증하는 과제로 멘탈 로테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 자극의 쉐입이 동일한지를 확인을 하는 태스크이고, 이 컬러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자극의 색깔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멘탈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되는 정도, 이 앵글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이 로테이션 로테이션 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컬러 퍼셉션 태스크 같은 경우는 요 색이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과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과제는 총 4가지 블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한 개의 블락은 총 80개의 트라이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여기 하단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멘탈 로테이션 태스크랑 그리고 컬러 퍼셉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뇌파를 측정을 하였는데, 이때 64개 채널, EEG 채널을 사용을 했고, 이때 측정 샘플링 레이트는 500Hz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과제 그 제시 시점으로부터 마이너스 500ms 그리고 이후 7000ms의 그 타임 시리즈를 분할을 해서 분석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아티팩트 리모벌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앞서 에포킹한 그 트라이얼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 그 마이크로볼트 이상 혹은 이하의 그 앰플리튜드를 포함을 하고 있으면 얘는 아티팩트다 라고 간주를 하고 추후 분석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소스 레벨의 피처를 추출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소스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 로레타라는 방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로레타 같은 경우는 이 콜텍스에 분포되어 있는 2000개의 복셀의 소스 값을 추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복셀의 소스 값을 사용을 하진 않고 이렇게 우리가 관심 영역을 두고 이 관심 영역에서의 소스 값만 그 추출을 해서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관심 영역 같은 경우는 이 브로드만 에어리어라는 그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총 15개의 ROI를 추출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ROI에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DLFC 그리고 VLFC를 포함을 하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프론탈 그리고 비주얼 콜텍스나 뭐 모tor 콜텍스 이런 영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ROI를 15개의 ROI에서 소스 시그널을 추출을 한 다음에 요 시그널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개의 주파수 밴드 요렇게 5개의 주파수 밴드로 필터링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러프한 그 프리퀀시 레인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마다 다른 주파수 특성을 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인디비주얼 도미넌트 프리퀀시를 계산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인디비주얼 도미넌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세타 주파수 레인지를 임의로 이렇게 정해 놓게 되면은 요 레인지 안에 그 사람마다 이 맥시멈 피크가 나타나는 영역이 다 다른데 요 맥시멈 피크가 나타나는 요 때의 주파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1 값을 줘서 요 레인지를 IDF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개 ROI마다 5개 주파수 밴드의 그 소스 시그널을 추출을 해서 피처에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15개의 ROI와 관련된 브로드만 에어리어를 이렇게 매핑을 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피처 추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됐는데 이 소스 시그널을 힐버트 트랜스폼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에 이런 인벨로프가 있을 거예요. 그 시그널의 인벨로프 얘를 50ms 윈도우를 씌워서 이렇게 평균을 해서 요 각각마다 피처를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는 이렇게 추출한 피처들을 컨캐티네이션 시켜서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그 로테이션이랑 그리고 그 컬러 퍼셉션 두 가지 태스크를 분류해서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클래시파이어는 Regularized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RLDA 클래시파이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5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피처가 분류에 혹은 이 디코딩에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우리가 역추정을 해보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패턴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액티베이션 패턴 같은 경우는
요 앞서 우리가 사용한 클래시파이어인 RLDA에서 계산된 웨이트 벡터를 액티베이션 패턴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 패턴이 그 마이너스 값부터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파지티브 액티베이션 패턴 같은 경우는 멘탈 로테이션을 나타내고, 네거티브 액티베이션 패턴은 컬러 퍼셉션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동 결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A 같은 경우는 멘탈 로테이션 태스크에 대한 행동 데이터 결과고, 이 B는 컬러 퍼셉션 태스크의 행동 데이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선 리액션 타임부터 보시면, 이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리액션 타임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건 액큐러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제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확도인데요. 보시면 모든 과제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이 과제가 어려울수록, 특히 첫 번째 난이도와 네 번째 난이도를 보면은 이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이렇게 감소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를 활용해서 멘탈 로테이션과 이 컬러 퍼셉션 태스크를 디코딩한 결과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결과에서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이 베타 밴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차이는 나진 않지만, 이 베타 밴드의 피처를 사용을 했을 때 83.7%의 분류 정확도로 디코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필터 뱅크 메서드를 사용을 했을 때, 메서드를 기반으로 피처들을 컴바인해서 디코딩에 사용을 했을 때 87%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코딩한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피처가 중요하게 사용이 됐는지 액티베이션 패턴 값을 가지고 역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 액티베이션 패턴을 가지고 정량화를 해서 나타난 바그래프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파수 밴드마다 이렇게 정량화를 하긴 했는데요. 우선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들은 PFC, 그러니까 프리프론탈 영역의 DLP-FC랑 VLP-FC니까 이 두 영역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파지티브 AP인가 플러스 값을 가진 AP 같은 경우는 멘탈 로테이션을 나타내고, 마이너스 네거티브 AP 같은 경우는 컬러 퍼셉션 태스크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 보이시는 것 같이 이 주파수 밴드에 상관없이 이 DLP-FC 같은 경우는 양의 액티베이션 패턴 값을 가지고, 이 VLP-FC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음의 AP 값을 갖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스페셜 인포메이션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DLP-FC 같은 경우는 이 멘탈 로테이션 과제를 수행을 할 때 조금 더 관여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비주얼 퍼셉션 정보 처리를 할 때 관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BFFC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컬러 퍼셉션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좀 더 관여를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량화된 액티베이션 패턴을 좀 더 비주얼적으로 보기 좋게 우리가 이렇게 콜텍스에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인데요. 우선은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먼저,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A에서 보면은 그 BA9랑 46 위쪽이죠. 얘가 DLP-FC고, 요 밑에 45, 47 부분이 VLP-FC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레프트 레터럴 요 그림이 좀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 하기 좋게 나타났는데요. 보시면은 이 DLPFC 같은 경우는 파지티브 요 빨간색 파지티브 액티베이션 패턴 값을 나타내고 요 VLPFC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액티베이션 패턴 맵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파수 밴드 상관없이 이렇게 다 동일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액티베이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신경생리학적 특성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걸 이 연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딥러닝을 위한 인터프리테이션 방법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사실 인터프리테이션을 위해서 이 캠 방법을 적용을 한 것은 아니고 채널 셀렉션을 위해서 이 캠의 일종인 방법을 적용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뉴로 컴퓨팅이라는 저널에 2020년도에 게재된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가 5.779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의 73.45%에 해당하는 저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캠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캠 방법은 2016년도에 컴퓨터 비전 앤 패턴 레코그니션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예측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안된 알고리즘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 XAI의 방법 중 하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캠의 경우 이 CNN 모델로 예측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이 CNN 모델로 예측 시 어떤 그 피처의 부분이 클래스의 예측 혹은 분류에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하는 모델로 이를 위해서 요 CNN 아키텍처 끝단에 갭이라는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 갭은 글로벌 어베리지 풀링 레이어로서요. 인풋 데이터 혹은 피처 맵의 모든 값들을 이렇게 평균을 해서 출력을 아웃풋을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그 갭에 들어오는 갭 레이어로 들어오는 입력 혹은 피처 맵의 뎁스가 4라고 하면은 총 4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웃풋을 추출 그 GAP를 통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나타내면 얘를 가지고 바로 프레딕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이렇게 한 단 더 붙습니다. 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뭐 레이블을 프레딕션 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요때 그 각 피처마다 이렇게 웨이트들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계산된 요 웨이트를 가지고 이 피처 맵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이 히트맵 우리 히트맵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히트맵을 통해서 피처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 같은 경우는 앞서 본 것처럼 이 CNN의 마지막 레이어만으로도 중요한 피처 혹은 원인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마지막 컨볼루션 피처 맵이 가진 정보량이 많고 특히 이 마지막 피처 맵의 경우 우리가 넣어준 오리지널 인풋 데이터의 중요한 정보를 축약한 맵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캠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끝단에 요 그 갭 레이어를 꼭 추가를 해야 되는 요런 그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의 피처만 피처에 대한 정보만 추출해 낼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캠에 대한 리미테이션을 좀 업데이트를 해서 고도화된 그래드 캠이라는 방법을 동일한 그
저자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드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그 GAP 레이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플링 레이어 없이도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이 그래드캠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서 캠 같은 경우는 그 에버리지 플링을 한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해서 이 웨이트를 계산을 해서 얘를 가지고 히트맵을 추정을 해봤다면, 이 그래드 캠 같은 경우는 웨이트가 아닌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얘를 가지고 이 히트맵을 추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러한 그래드 캠을 이용을 해서 추정해낸 어떤 뉴로피지올로지컬한 트레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채널 셀렉션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딥러닝 아키텍처를 개발한 연구고요.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딥러닝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요 CNN과 LSTM을 결합을 해서 이 CNN에서는 스페셜 피처를 뽑고 LSTM에서는 이 템포럴 피처를 뽑아서 동시에 어떤 분류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고안해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본 연구에서는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셋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지오넷이라는 거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총 109명 서브젝트에게 64개 채널을 사용을 해서 추출한 뇌파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모터 이미저리 이러한 다양한 모터 이미저리를 하는 동안 측정한 뇌파 데이터랑 눈 감은 상태의 뇌파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이런 뇌파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연구에서 좀 독특한 건 그 인풋 데이터의 포맷을 이렇게 변경을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정 채널 F1이라고 하면 F1에 이렇게 시계열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디멘저널 이미지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2D 이미지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서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64개의 채널을 사용을 했으면 64개의 채널마다 이런 X, Y 그 위치 정보가 있을 텐데, 이 위치 정보를 기반을 해서 아래와 같이 이 2D 이미지 형태로 변경을 해줘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 그 토포맵 그릴 때의 그런 그 채널 위치 정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2D 이미지 매트릭스를 생성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어떤 스페셜 인포메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이미지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이기 때문에 시간 정보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본 연구에서는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 62.5ms 왜 이걸 사용을 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주지 않았지만, 요 구간에 윈도우를 사용을 해서 기준으로 50%씩 오버랩을 해서 타임 인포메이션을 추출해서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서드의 플로우 차트인데, 요 왼쪽의 앞단은 앞서 설명드린 요 이미지 데이터를 2D 데이터 매트릭스로 생성한 그런 설명이고요. 요 오른쪽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딥러닝 아키텍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단에는 요 CNN 기반의 그 어떤 레이어를 둬서 여기서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추출을 해내고요. 뒤에는 이 GRU라는 LSTM 그 아키텍처를 배치해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추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GRU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알아보고 넘어가자면, 이 LSTM with Gate Recurrent Unit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GRU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LSTM 같은 경우는 3개의 게이트, 인풋, 아웃풋, 포르가드 이렇게 3개의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GRU 같은 경우는 리셋, 업데이트 이렇게 2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는 좀 심플리파이 된 LSTM의 아키텍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리파이 됐지만 그 오리지널 LSTM만큼의 그 성능을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CNN 그리고 이 GRU 아키텍처를 결합을 해서 각각 스페셜 인포메이션,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추출을 해서 분석에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이 CNN에서 피처를 뽑아서 이 피처를 요 그래드 캠을 캠에 인풋으로 넣은 다음에 히트맵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트맵을 계산을 하고 이 히트맵을 기반으로 해서 중요도에 따라 채널을 셀렉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서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앞선 플로우 차트에서 동일한 얘기고 데이터셋의 75%는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이 됐고 나머지 25%를 뭐 그 밸리데이션이랑 그 테스트 셋으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인데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본 연구에서 그 64개 전체 채널을 사용을 했을 때 97.36%의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여기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 요 동일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의 분류 정확도를 이렇게 나열한 것인데 보시면 이 6번에 요 장 그룹에서 낸 결과가 한 97%의 분류 정확도로 이 본 연구와 비슷한 분류 정확도를 이렇게 도출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장 같은 경우 장 그룹에서 사용한 아키텍처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GRU라고 좀 심플리파이된 LSTM 방법을 사용을 했다면 이 장 그룹에서는 CNN이랑 그 오리지널 LSTM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 97%의 분류 정확도를 도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채널 리덕션을 하진 않았고요. 본 연구에서는 이 그래드캠 모델을 사용을 해서 채널 개수를 34개까지 줄였고 그때의 분류 정확도는 92%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 그래드캠 기반의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리제이션 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그래드캠을 통해서 도출한 이 히트맵을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이 히트맵을 보시면 값이 가장 큰 것을 중요한 채널의 위치로 판단을 했는데 보시면 요 A 그림에서 요 노란색으로 매핑이 된 B도 여기 가장 노란색 진한 노란색이 있죠. 이 위치가 가장 중요한 채널의 위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A 같은 경우는 Y축으로 9번 그쵸 Y축으로 9번 그리고 X축으로 7번에 위치한 요 그 채널이 가장 중요한 위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요게 우리가 그 2D 매트릭스 이지 매트릭스 형태로 만든 건데 이 위치는 그 비어있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채널 셀렉션에서 제외를 하게 되고요. 그림 B 같은 경우는 Y축으로 6번 그리고 X축으로 8번에 위치하는 요 채널이 가장 중요한 그 채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역추정을 해보면 P6 채널이 이 위치에 해당하는 채널이고요. 이런 식으로 히트맵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중요한 채널들을
도출해내게 되는데 이 과정을 500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번 랜덤하게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이 히트맵을 계산을 하고 채널마다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된 횟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채널마다 뭐 예를 들면 F1, F2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 3번, 얘는 4번 이렇게 선택됐다라고 횟수를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선택된 횟수에 따라서 채널들을 선택을 해서 분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 테이블을 보시면 이 연구자들이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3번 이상 그러니까 요 랜덤하게 데이터를 셔플링해서 3번 이상 채널이 선택된 채널들을 뽑아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 그리고 4번 이상, 5번 이상, 6번 이상 이렇게 선택된 채널들만 뽑아서 분류를 했을 때 분류 정확도를 이렇게 도출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연구자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요 6번 이상 선택된 채널들, 즉 34개의 채널을 사용을 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92%가 나왔는데 이 정도의 채널이면은 채널을 사용해서 요 정도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 거면은 분류 정확도 측면에서도 적당하게 도출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요 정도 채널 개수면은 프랙티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 결과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택된 채널을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까지인데 제 생각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선택 그 방법들을 테스트를 해보긴 했지만 이 선택 기준이 좀 아비추럴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적절한 선택 기준을 모색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머신러닝을 위한 액티베이션 패턴 혹은 딥러닝을 위한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방법 모두 적절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 연구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